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견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살 하이선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 그리고 회계사무소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운명적으로 만난 건설사 대표 아들 준호와 2년간의 사랑을 키워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상견례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원룸에서 산다고요? 어머님 다리도 저르시던데 그런 집이면 준호가 책임 다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이죠. 며칠 후 유혜련이 무단으로 하이서의 집을 방문해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진짜 시궁창 사돈 될 뻔했네. 그 순간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하인경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젠 보여줘야겠구나. 누가 시궁창인지. 두 번째 상견례, 준혼의 펜트하우스에서 유혜련은 또다시 모욕을 퍼붓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하이서 씨 집보다 클거려? 그때였습니다. 하인경이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며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사모님, 이 건물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등기부등본 보시죠. 이 땅 제 겁니다. 그 순간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리 절던 조용한 어머니가 어떻게 강남 최고 부지의 주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오만하던 유혜련이 1년 후 김밥집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짜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감동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된 이른 기상이었죠. 좁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옆에서 잠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늦게 주무시곤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29살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낼 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서야, 벌써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이후 어머니는 한 번도 제대로 걸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엄마, 아직 일찍이에요. 더 주무세요. 괜찮다. 엄마도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계란 후라이. 작은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엄마, 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문득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었죠. 어머니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떤 사람과 만나든 상관없다고, 다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역 주변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작은 원룸도 이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 있지만 그 빌딩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하며 보내는 일상. 야근이 작고 월급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도시개발 전문가셨다고 하시지만 사고 이후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그때의 활기찬 모습이 그리워 보이셨습니다. 엄마도 옛날엔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우리 이서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잠자리에 들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어머니가 있어 든든했어요. 대학 동창 미영이가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했을 때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소개팅 모두 어색하게 끝났거든요. 하지만 미영이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약속 장소인 홍대 카페로 향했어요. 최준호라고 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미영이가 미리 보여준 사진 속 준호는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건설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아버지 회사라는 말에 살짝 부담스러웠죠. 재벌은 아니어도 꽤 잘 사는 집안인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준호였어요. 키도 제법 크고 무엇보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이서 씨 맞죠? 최준호입니다. 첫 인사부터 정중했어요. 과하지 않게 예의를 지키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자랑하려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다니긴 하지만 사실 부담스러워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준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재벌 아들이라며 으스대거나 자랑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환경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어요. 2시간 남짓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준호는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제 모습을 대견해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남이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께 소개팅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어떤 만남이었는지 아시는 듯 했어요.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라. 어머니의 조언대로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준호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가 야근으로 피곤해할 때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면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도 했어요.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싶어요. 몇 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우리 집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 집에 한번 오세요. 어머니는 준호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준호도 어머니께 깍듯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나눈 식사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단단해졌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작은 반지 상자를 건네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상견례에서 그들이 너를 사람으로 보는지 확인해봐. 어머니의 말씀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예약한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가본 적 없는 곳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준호가 옆에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준호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최상구는 온화해 보이셨지만 어머니 유혜련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하이서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렸지만 유혜련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리를 절며 인사하시자 유혜련의 시선이 순간 어머니의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유혜련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에 있는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산다고요? 유혜련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작지만 저희에겐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유혜련은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에 미간을 찌푸렸고 저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은근히 캐물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예전에는 도시개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답하시자 유혜련은 더 이상 어머니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준호는 중간중간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상구는 그나마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며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회사는 어디예요? 작은 회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혜련의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투였어요. 마치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불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유혜련은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고 대화도 형식적으로만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묵묵히 식사를 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인사드렸지만 유혜련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네, 저희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해. 처음이라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혜련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상견례 때의 그 차가운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는 분명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상견례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혜련이 서 있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유혜련의 표정은 상견례 때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집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허락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이미 들어올 작정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나와 인사하시자 유혜련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안내했습니다. 유혜련은 원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그분의 시선으로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첫 마디부터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유혜련은 거리낌 없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계속해서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작고 방도 하나뿐이네요. 네, 저희에게는 충분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유혜련은 부엌으로 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할 행동이 아니었지만 제지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집 미니 냉장고만 하네. 냉장고 안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유혜련은 앉지 않고 계속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님 다리도 저르시던데 지금 일도 못 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유혜련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의 장애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집이면 준호가 책임 타지라는 거예요? 결국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유혜련은 저희 가정이 준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로요? 이 좁은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유혜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서려 하셨지만 유혜련의 모욕은 계속되었어요. 진짜 시궁창 사돈 될 뻔했네.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모욕적인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유혜련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서야.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시며 등을 쓸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화낼 만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시궁창이라고 했지. 누가 진짜 시궁창인지. 어머니가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젠 보여줘야겠구나. 누가 시궁창인지.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 게 너무 심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혜련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 통의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뷰 타워 땅, 4명의 서류 준비해줘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우연히 들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한강뷰 타워라니 그곳은 준호 아버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부지가 아닌가요? 어머니가 왜 그곳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시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깊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서야, 우리 부모님이 2번째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 2번째요? 응, 이번엔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시네.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싶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지난번 유혜련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렇게 하죠.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하자 예상과 달리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가보자. 엄마,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괜찮다. 이번엔 다를 거야. 어머니의 눈빛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준비된 것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어머니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기시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도 새로 구매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때 같구나. 누구인지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넌 자세히 모르지? 도시개발 일을 하셨다고만. 그래, 도시개발. 하지만 그냥 직장인이 아니었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 대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꽤 큰 일들을 했지. 강남 이 일대 개발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했고. 정말요? 이서야, 엄마가 왜 이 비싼 강남에서 원룸이라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은 비록 원룸이지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일반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나쁜 일은 아니야. 다만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전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과거야.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들이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건설 현장에서 헬멧을 쓰고 계신 모습들이었어요. 지금의 조용한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구나.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그런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소중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마지막 기회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봐두자. 준혼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이었고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어머니와 함께 현관에 들어서자 유혜련이 마치 자신의 성을 자랑하듯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를 압도하려는 계산된 친절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솔직한 감탄을 표했지만 유혜련의 표정에서는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거실부터 구경해 보세요. 유혜련은 저희를 거실로 안내하며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소파, 유명 작가의 그림, 수입 가구들. 마치 박물관 해설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그림은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작가가 요즘 떠오르는 신인이거든요. 이 화분은 명품 브랜드 제품이에요. 하나에 100만 원 넘게 하죠. 모든 설명 뒤에는 가격이 따라붙었습니다. 저희에게 자신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따라다니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서류 가방을 꼭 쥐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도 구경해 보실래요? 유혜련의 제안에 따라 화장실을 보았는데 정말 저희 원룸만큼 넓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하이서 시집보다 클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처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정말 넓네요.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유혜련의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부동산 중개 같은 거 하시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던데.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혜련은 어머니의 침묵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준호가 결혼하면 양가 부모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면.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으시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어요. 사모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고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네. 유혜련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부등본 보시죠. 어머니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유혜련과 최상구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 땅 제 겁니다. 어머니의 담담한 말에 식탁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최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강뷰 타워 개발 부지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사모님 회사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유혜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이 펜트하우스, 그리고 회사의 핵심 사업이 모두 어머니의 땅 위에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럼 하인경 씨가, 네, 하인경입니다. 예전에 도시개발 전문가였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미소에는 조용한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부동산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최상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알 필요도 없었죠. 조용히 살고 싶어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셨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 얼마나 큰 인내를 하셨는지를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유혜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제 딸을 비하한가 똑똑히 치르시죠.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인맥들을 하나씩 되살리기 시작하셨어요.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쌓아온 신뢰와 영향력이 이제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강뷰 타워 프로젝트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상대방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서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려줘야 해. 어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최상구의 건설사와 맺었던 모든 계약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후 준호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서야, 우리 아버지 회사가 큰일 났어. 한강뷰 타워 부지를 갑자기 회수한다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땅 주인이었구나. 우리가 몰랐어. 준호 씨,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었거든. 준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최상구 건설사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강뷰 타워 프로젝트 무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행들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준호네 가족이 너무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상구의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어요. 주요 프로젝트들을 모두 잃고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마저 월세를 내지 못해 나와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집이 사실은 월세였고 회사 상황이 악화되면서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그 큰 집이 월세였다고요? 허세였던 거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려고 무리를 했던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거품이었다니. 몇 달 뒤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유혜련을 만났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밥집 하시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유혜련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혜련이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혜련의 대답은 힘없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서야,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준호 씨, 어머니가 계속 사과하고 싶어 하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해서 연락도 못 드리고 계셔. 준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어요. 준호 씨, 우리는 이제 끝인 것 같아.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우리 가족이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도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으실 생각인 것 같았어요. 목적은 달성되었고, 이제는 저희 삶을 다시 시작할 때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경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단순한 직장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야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지역과 사람을 생각해야 해.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는 사업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개발 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소극적이던 제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작은 김밥집을 발견했습니다. 정성 김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무심코 지나치려던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혜련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수수한 옷차림에 조금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김밥을 건네는 모습에서는 예전의 오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김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혜련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유혜련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이서 씨,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유혜련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받아들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유혜련이 갑자기 카운터 밖으로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람을 외모, 환경으로만 봤던 제가 잘못했어요. 하이서 씨와 어머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김밥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유혜련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도 저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잃었어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저는 유혜련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정,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유혜련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격은 평소 태도에서 드러나요.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님의 본심은 그때 다 봤어요. 지금 이렇게 사과하신다고 해서 그때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혜련이 고개를 떨구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니 어머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잘 지내세요. 저는 김밥값을 카운터에 놓고 김밥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잘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유혜련의 편견과 모욕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저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밖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